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10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계절적으로도 10월에서 11월이 접어들었고 이번 달이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어쩌면 가장 중점적이고 핵심적인 한 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업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며칠 전에 10월 말 마지막 날 여러분 잘 보냈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1단계에서 3단계로 되어 있다가 이제 또 5단계로도 이렇게 다시 세분화 유형이 2개 늘어났고, 이가 아울러 지난 30일 또 31일 이 양일간은 울산 대화강 국가정원에서는 환경 페어를 비롯해서 울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울산 시민들을 이렇게 몇몇 사람을 대하면서 많은 걸 느꼈고, 그동안에 한 10개월 정도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함에 따라 그동안에 지쳐있는 마음을 스스로 제가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한 2달 정도 남았고, 또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11월 달이 가장 최고의 정리할 수 있는 달이고, 12월 접어들면은 14주차, 15주는 이제 보강주가 되겠고, 또 16주 마지막 정리를 하면은 또 이번 한 학기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11월 달 아주 중요한 한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직장생활 하시면서 나름대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좀 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보건 정책 중요성 개념과 유형, 지금은 이제 정책 과정과 정책 의제 설정, 그리고 안전보건 규제의 정책 특징, 산업법 중심으로 이번 주차부터는 마지막 4장인 안전보건 규제정책의 특징,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지난주에 저희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정책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데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지난주 걸 요약 정리를 해보면 정책이란 것은 사회적 상황이나 조건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더라든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어떤 개입의 수단으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까운 정책을 보면은 코로나가 1단계를 유지하다가 또 심각해서 2단계, 3단계까지 갔다가 3단계 가니까 각 사회 경제적인 특히 중견, 중소기업에 특히 서비스 산업체 상당히 활성화 미진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3단계에서 2단계 내려오고, 또 2단계에서 또 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단계로 내리다 보니 또 확진자가 또 이렇게 많이 발생, 사회 활동이 이렇게 또 빈번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정부에서는 보건 정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단계 아니라 2단계, 2단계 아니라 3단계, 새로 만들어지는 어떤 5단계 수준으로 계속 가는 것이 정부 정책으로서는 아주 코로나를 퇴치하는 데는 좋겠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지속된다면 경제 부분에 사실 상당히 악영향을 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어렵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또 2단계에서 다시 1단계로 내리고 또 진행하다 보면 또 확진자가 많이 나면 또 다시 2단계로 올리고 또 3단계로 올리고 이런 어떤 과정이 있는 것이 정책이다. 또 이런 안전보건 정책뿐 아니라 제가 간간히 몇 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주택정책, 경제정책 논리도 봤을 때 그렇죠. 환율정책이라든지 정부정책을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우리 정부정책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주택, 부동산 정책 계속 수도권 관련해서 부동산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걸 규제하는 정책으로 어떻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세율을 올려서 세금을 올림으로써 의도적으로 계속 이렇게 너무 과잉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정책을 찾겠다.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도 사회적 상황을 조건으로 해갖고 정부 정책을 개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서 결과를 보고 있다. 그 다음 정책의 다양한 형태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률로서 하고 그 다음에 명령으로 시책, 사업계획,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존재한다. 이런 정책은 꼭 정부적인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특히 울산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장에 하는 방침도 정책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기업에 대부분 다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시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의 어떤 업무 지침이나 원화의 경영 방침 이런 것은 정책이라고 하지 않고 주로 방침이다 또 지침이다 이렇게 경영 계획에 대한 그런 용어를 좀 쓰고 있죠. 어쨌든 공공의 개념의 정책으로 쓰는 것은 정책이라고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 쓰는 정책이라기보다 자기 계획이라든지 기업에서는 어떤 기업의 어떤 경영 방침, 지침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책과 법률. 그럼 정책과 법률의 차이는 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정책의 다양성 형태가 법률이나 또는 명령, 시책, 사업계획 이런 쪽에 있다라고 해가 정책을 했는데 이것이 법률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라는 걸 본다면 법률은 정책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어떤 정책을 하려면 정부 정책을 하려면 법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예를 들어 세제를 올린다, 세율을 올린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양도세를 올린다. 이건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또는 울산시의 울산시 지방정부지만 그 세금을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세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거는 법률을 본쳐야죠. 그 대신에 법률이 있고 대통령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강 장관 차관이 하는 또 시행규칙 그 다음에 그 밑에 훈령, 고시 이렇게 나오겠지만 일단 법률을 본쳐야 돼. 그 정책과 본질적으로 법률은 동일하다. 그 다음에 법률은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에서 의결을 하죠. 아무리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치 논리에서 법률을 세제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죠? 대표기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중요한 정책은 반드시 국회에도 의결을 거쳐야 되죠. 이런 것이 굳이 꼭 얘기하면 법이 곧 정책이다. 법이 꼭 정책이다. 이렇게. 물론 법이라는 게 그렇죠. 법률로 국회를 통과해야 될 법률이 있는 만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이 있죠. 시행령은 대통령 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주로 장관이 권한이죠. 그죠? 국토부 장관 또는 우리 안전보건 같은 문제, 고용노동부 장관, 또 환경부 장관 이렇게 보시가 되고 있죠. 그 안전보건 정책은 대부분 사실은 법률의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산업안전보건법만큼 이렇게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법이 잘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공학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뭐 그런 부분이 대부분 다 법률로 만들어져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법률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자, 정책의 정의를 그럼 이걸 우리가 정책학적인 개념에 정책을 정의를 한번 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회 형태를 이룩하려는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해 갖고 권위 있는 정부기관, 권위 있는 정부기관은 입법부 또는 사법부, 행정부가 되겠죠. 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입니다. 다음, 이거는 사적인 것은 이거는 우리 정책이라고 하지 않는다. 아까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내 개인적인 것은 어떻게 이윤이 목적이라든지 내 개인의 삶의 방향이라든지 내 개인의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죠. 왜냐? 개인의 나의 의견이니까. 나의 의견은 나의 의견이지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기가 물론 뭐 일반적인 상황은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정책이라는 것은 다수 국민들을 위해서 집행을 했을 때 거기에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 이 내용이죠. 그런 맥락에 보면은 정책의 정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중앙이라면 잘 아시다시피 행정,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 차관 이런 부분에 있는 중앙정부와 그 지방정부는 울산광역시, 그 다음에 남구청,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의 바람직한 사회 형태를 이룩하는 정책. 여기 역시 마찬가지. 뭐 장관이나 또는 또 시장이나 이런 사람이 개인의 어떤 치적을 올리기 위해서 물론 미미한 부분은 자기 어떤 치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있겠죠. 어떤 거 있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시장을 출마했다. 그럼 시장을 출마할 때 어떻습니까? 다수의 국민의 울산 시민의 의견을 다 모아서 내가 시장 출마할 때 공약을 만드는 건 아니죠.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만약에 울산 지방정부의 수장이 된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마침 그 사람이 시장이 당선됐다면은 그는 전 울산 120만 시민의 합의를 얻어서 그 공약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 또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 120만 시민의 모두 유권자가 다 그분에게 이렇게 표를 지지하는 건 아니다. 어쨌든 그 시장 입장에서는 내가 우리 울산광역시의 지방정부에 만약에 내가 당선이 된다면은 울산은 산업도시고 또 경제도시고 또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유일한 도시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전이나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이 정책은 뭡니까? 결국 이 정책은 공공의 개념이죠. 최우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울산 석유화 국가 3단의 노후화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그걸 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해갖고 노후 시설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내가 전념하겠다. 이런 부분은 바람직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정책 목표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과연 뭔가? 만약에 당선이 됐다면은 그러면 울산 공업도시, 산업도시, 경제도시를 안전한
도시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그럼 울산 국가산단회나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든지, 특히 울산 국가산단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각종 원구 원료의 이동 문제, 그 다음에 설비 자체의 어떤 노후화 문제, 그리고 지금 이제 설비 자체가 기업과 기업 간에 너무 이 쉽게 말해서 거리가 인접돼 있다. 그리고 기존 회사는 A 회사와 B 회사가 석유화학 단지도 5만 평 부지에 한 23개 회사가 입지하고 있다면, 물론 뭐 한협력 하청업체는 제외하고 큰 제조 회사를 기준하면, 과거에는 A 회사와 B 회사의 설비와 설비 간에, 특히 설비와 설비 간에 과학가스라든지 위험물이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에너지용 항력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했다 하면, 그것이 계속 확장되고 설비가 늘어남에 따라 지금은 거의 A 회사와 B 회사의 거리가 거의 펜스 하나밖에 지금 없는 그런 현상이다. 그렇다면 우리 A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조업을 하다가 만약에 불가항력적인 어떤 또는 어떤 그 근로자의 실수, 작업자 미수, 그리고 또 안전작업 미이행, 또는 작업의 어떤 설비의 결함, 다양한 형태로 어떤 화재 폭발 또는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당 회사에서는 그런 그 비상 시스템 체제를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서로 간에 정보라든지 이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옆에 있는 펜스를 끼고 있는 옆에 회사는 아무래도 A 회사하고 B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이쪽 회사의 비상계획이 그쪽 회사까지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A 회사에서 만약에 유해 화학 물질이 누출됐다. 예를 들어 염산이나 불산이나 황산이나 암모니아나 이런 어떤 고농도의 어떤 물질이 누출됐을 때, 거기 바람 방향을 타고 펜스를 넘어서 B 회사 쪽에 접근했을 때, 그 B 회사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시차 적용이 불확실하다. 그래 됐을 때 그걸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만약에 내가 시장이 된다면 그걸 위해서 계속 측정기를 더 추가로 앞으로 기업에는 기업대로 협조를 구할 것이고, 또 이 산자부 산하의 국가공단이다 보니 중앙정부의 건의를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정책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당초에 선거 공약으로 또는 당초에 내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라면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쌓았는데 사적으로 했지만, 그거는 사적이라기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공적으로 정부기관의 장으로 되면 그거는 공공의 개념이 되죠. 그런 걸 우리가 하나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권위 있는 정부기관, 울산광역시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행정부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대신에 사적으로 내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실 이거는 정책의 정의는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런 내용은 누가 했느냐? 정정길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정정길 박사님께서는 서울대 정책대학원에서 하시고, 결국 우리 울산대학의 우리 총장도 하셨고, 또 그 이후에 MB 정부 때는 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셨죠. 어쨌든 이 정책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큰 그림을 그리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책의 구성 요소를 크게 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고 결과를 분석할 것인가. 정책의 구성 요소는 첫째, 정책의 목표가 나옵니다.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울산 산업도시에서는 만약에 내가 시장이 된다면, 또는 우리 시장이 아니더라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가장 최고 책임자는 VIP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만약 출마한다 하면은 대부분 다
그 출마 때는 하나의 후보 시절이기 때문에 각 지역을 다 이렇게 돌게 돼 있죠. 물론 아주 적은 도시는 가기가 힘들더라도 광역시도 다니는 대부분 다 이렇게 유세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에 당연히 그 대선 후보, 대통령 후보가 오게 되면은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이랑 똑같죠. 그 사람이 울산에서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당이 있는 분도 있고 또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개인이 그냥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다 당을 갖고 이렇게 출마하시는 거죠. 지금 기준 한다면은 뭐 정부 여당, 뭐 더불어당도 있고, 또 정부 야당을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뭐 또 다음은 또 민정당, 또 정의당, 다양한 당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거의 군소정당도 많이 있죠. 그렇다면 거기에 당을 관리하는 중에 울산의 시당 위원장도 있고 울산시 당 차원의 또 운영이 되고 있죠, 조직이. 그럼 여기에서 울산에 그러면 앞으로 짧게는 뭐 1년, 2년이고 길게는 미래를 봤을 때는 뭐 또 10년, 20년 되고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다음에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울산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각 자당에서 정책을,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럼 그거는 하나의, 그 당시에는 정책이라 할 수 없고 하나의 계획이죠. 한 걸 어쩌면 선거 공약이 되겠죠. 선거 공약을 했는 것이 거기 자당에서 중앙에 대선 후보가 내려오면 그분에게 전달을 하고, 그분이 당선이 되면은 그분이 결론적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만드는 데는 그게 뭐냐? 첫째는 정책 목표가 나와야 된다. 정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울산은 그래도 산업도시다, 경제도시다. 거기에 필요하다면 울산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안전보건에 대한 어떤 정책을 마련할 것인가, 그 미래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을 보완해야 합니다. 방법은 다양하겠죠. 거기는 어떻습니까? 기업의 이윤이 창출돼야 되고, 또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고, 그 이면에 뭡니까? 근로자들은 복지가 확보돼야 되고, 일자리가 많이 확보돼야 되고, 그걸 인해서 울산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돼야 된다. 라는 게 바람직한 미래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업이라는 항상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국가산업단지가 울산처럼 이렇게 밀집하게 있으면, 또는 구미 우리 도시처럼 공단처럼 2002년도에 불산이 유출됐을 때 공단이 형성돼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참 좋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그런 2002년도 불산 유출 사고 같은 사고가 발생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인접해 있는 도시, 인접해 있는 주거시설, 인접해 있는 각종 농작물, 피해는 고스란히 다 피해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게 바로 하나의 정책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정책 수단은 그러면 당연하겠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떻게 하겠다. 행동 목표가 되겠죠.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럼 정책 대상 집단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목표를 갖고 울산국가산업단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만들겠다 라고 정책 목표를 한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럼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또는 근로자는 근로자 나름대로 안전보건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사고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시민사회는 최대한 만약에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 만약에 어떤 중대 사고가 났을 때는 그에 따른 대비라든지 주민소산에 대한 계획, 실천 같은 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서로 간의 어떤 행동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책 대상의 집단으로 봤을 때는 정책을 적용받는 집단이 되겠죠. 크게 두 가지가 되죠. 수혜를 받는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집단이죠. 만약에 뭐 정책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기나 또는 정책을 통해서 삶의 어떤 서비스가 좋아지기나 이런 제공받는 집단이 있는 만큼 그것도 정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 앞에 교량이 없는데 교량을 놔야 된다든지 또는 일반 그냥 하천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하천이 오염이 돼서 정말 죽음이 강의되가 엉망이었다. 대화강 같은 거. 대화강도 2000년도, 80년도, 90년도 산업화를 해가지고 엄청 오염됐죠. 그래서 그때는 어땠습니까? 90, 80년도, 90년도 하더라도 대화강의 오염이 결국 어떤 분들은 산업화로 인해서 산업 폐수가 흘러가지고 대화강에 유입됨으로 인해서 그 물이 오염으로 인해서 대화강이 죽음의 강으로 된다. 실제 그건 아니죠. 물론 산업도시 일본의 키타큐슈시는 우리 대화강하고는 전혀 다르죠. 일반 키타큐슈시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가 어디에 형성되어 있나? 울산을 기준 대화강이죠. 저 우리 지금 현재 KTX 역쪽 대화강 중상류 위에 공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형성되면 정상적으로 폐수가 처리되지 않고 비정상적인 폐수가 배출되고 또 비가 온다든지 또는 공장에 어떤 트러블이 공정에 이상이 생기면 그 이상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폐수 처리가 되지 않는 그 물질이 그 폐수 오염물이 전부 이제 예를 들어서 대화강 같은 대화강에 전부 그 물이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강 중하류에 거의 강이 죽음이 나 올라오던 고기들이 그 독성 물질을 먹음으로써 다 고스란하고 그게 일본의 키타큐슈시의 하나의 예인데 우리 울산의 대화강은 그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울산의 대화강은 대화강 중상류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우리 대화강 가장 밀접한 단지가 어느 단지입니까? 언양에 있는 반천 산업단지입니다. 반천 일반 길천 산업단지하고 이 단지는 또 화학단지가 아니고 기계조립 이런 첨단 산업단지죠. 그럼 여기는 크게 폐수가 악성 폐수가 이 석유화학 공장처럼 악성 폐수가 나오는 산업 자체가 아니죠. 그럼 울산의 산업 폐수 오염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은 당연히 정해져 있죠. 어디입니까? 울산 국가산업단지, 상계동 쪽에 있는 석유단지, 그리고 또 SK 쪽, 그리고 여천 산업단지, 여천동, 그리고 온산에 있는 온산 국가산업단지. 거기에서 아주 이제 그 유해 화학 물질을 취급하고 또 원유를 취급하다 보니 거기에서 정상적인 공정이 될 때는 그래도 배수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지만 또 제조 공장이라는 것은 지금은 뭐 그렇게 해서도 되지 않고 그럴 일 별로 없습니다만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산업기술도 지금만큼 이렇게 고도화되어 있지 않았고 또 우리가 그때만큼 이 설비를 가동하는 우리 근로자의 수준도 지금만큼 이렇게 아주 고도화된 기능 인력들이 좀 부족했었죠. 대부분 62년도 산업화를 해서 70년, 80년도 거의 우리가 무지해서 설비가 들어오고 배우면서 일하고 또 그 일하면서 나름대로 또 느끼고 보수 보완하고 물론 기술 자체는 외국에서 유입을 해가 와서 공장을 지었습니다만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 배수 처리, BOD, COD
SS, TP 같은 게 지금만큼 농도가 이렇게 아주 청정하게 낮게 측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벼기 기준에서도 거의 뭐 100ppm, COD도 거의 뭐 80ppm 이렇게 내보내도 괜찮다 하는 환경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죠. 지금은 거의 뭐 BOD, COD 거의 뭐 20ppm, 30ppm 최고의 어떤 청정물까지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는 이런 환경법도 아주 규제가 강화되어 있죠. 그런데 그 우리 석약단지나 국가산단 물은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물이 태화강을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의 99%, 100%가 다 바로 바다로 다 유입됩니다. 예를 들어 석약단지 같은 거는 외환강을 경유해서 바로 바다로 빠지게 되죠. 그 다음 온산단지도 온산항 쪽으로 바로 빠지게 되죠. 그러면 태화강이 이렇게 환경적으로 그 당시에 죽음의 강으로다라고 해서 민성 2기, 3기부터 태화강에 이렇게 태화강을 살리는 쪽으로 하게 된 동기는 울산시청을 기준해가 남동쪽 쪽에 해안을 끼고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기업은 거기 형성돼서 거기에 나오는 폐수라든지 원수 같은 게 다 이렇게 바다로 유입을 되지만 실제 거기 일하는 근로자들의 이 주거지가 대부분 이 태화강을 끼고 좌측, 중부 쪽, 우측, 남부 쪽, 그리고 남부 쪽 위쪽으로 구영리 쪽 여기에 새로운 신시가지가 계속 나와요. 그 인구 62년도에 거의 한 8만 명, 울주군에 한 10만 명, 약 한 20만 명 되는 게 거의 97년도에 거의 100만 명까지 오고 갑작스럽게 거의 태화강을 끼고 좌우안에 인접해서 주거지가 형성되다 보니 그 주거지에서 나가는 각각에 나가는 가정 오폐수 이런 부분이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빗점 모형 그리고 또 점 모형 이런 부분이 비가 오면 태화강으로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결국 비가 오면 태화강에 올라오는 각종 어류들이 그냥 다 고사하게 되는 거죠. 고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고사하는 그 순간은 뭐 또 보기도 상당히 안타깝고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특히 4월달, 5월달, 6월달 이때는 또 기후 관계도 있고 그게 이제 부패하면 냄새가 엄청나죠. 그래서 그때 이런 부채진 게 태화강은 죽음의 강이다. 그럼 이걸 그대로